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반인만 탈탈 터는 세무조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로남불 산성, 이게 내로남불 산성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 밖에 있는 가분계에 대한 세무조사 태도가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나임 옵티머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옵티머스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세무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세금에 대한 쟁점이 있는지, 이쪽에서 세무조사를 한 일반 자금 도달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주택, 아파트 취득, 공유로 이렇게 취득을 한 그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한 그 태도하고 이 옵티머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틀리지 않는가, 두 얼굴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자,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0년에 6월에 아파트를 하나를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0.3 지분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 0.7 지분은 어머니가 취득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13억을 대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한 27억을 댔다라는 겁니다. 고가 주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어야 되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었는데 이거를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2010년에 어머니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한 거 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변제를 한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달 계획서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교부로 가잖아요. 이게 국교부. 이거는 국교부거든요. 국교부에서 그런데 이거를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이렇게 세무조사용으로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을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지를 않고 부동산 전체에 이런 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을 때도 그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세무조사용으로 전부 다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료가 와가지고 이 세무조사를 언제 나갔느냐, 2021년 11개월 만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을 하고 2021년 5월에 세무조사를 나가니까 11개월 만에 이게 이렇게 세무조사용으로 나가게 되는 기간이 11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나가가지고 뭐를 적출을 했느냐. 일단은 이 변제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랬는데, 인정을 우리는 뭐 그 정도 그 서류 가지고는 우리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전 대여만 존재하잖아요. 금전 대여만 존재해버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그러면은 무상으로 사용했네, 무상으로, 그러면 무상 대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냈으니까 우리는 적정 이자율 4.6%로 해가지고 매 1년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증여세 그러면 과세한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증여세. 그리고 또 가보니까 이분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어디서 살았냐면은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 봐라 하면서 이거는 무상 사용이네. 부동산 무상 사용한 거다. 무상 사용한 거니까 우리가 연 2%로 해가지고 5년치 를 계산해서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과세하겠다. 증여이익. 그래, 여기다는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 사용. 여기는 무상 대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증여세법
각각의 규정을 정해가지고 아들한테도 증여세, 어머니한테도 증여세.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집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돈을 대줘가지고 이제 지분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머니도 증여세를 맞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나가지고 탈탈 털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간 게 자금 조달 계획서만 가지고 나갔다 하면은 이 금전대여 이 부분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무상사용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다 증여세를 다 때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무조사 나가면 탈탈 털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곡소리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로남불 산성에 있는 대표적인 요즘 문제되는 사건이 옵티머스 아닙니까? 그러면 옵티머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연 존재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옵티머스 사건이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들이 있고 이 투자자들한테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NH증권이라든지 무슨 증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운용사가 있잖아요. 운용사가 이게 옵티머스다 이겁니다. 옵티머스 운영사다. 옵티머스라는 게 뭐냐면 최고 뭐 최적 옵티머스 자체가 그 말이 나타나는데 그런데요 최고의 우리가 뭐를 수익을 내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운영사입니다. 운영사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수익이 딱 가게 되면은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안 가버리고 애당초 이게 환매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이게 부실화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투자금 돌려주세요 하니까 못 돌려줘 이런 식으로 돌려줄 돈이 없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1조 9천억이라고도 하고 1조 판결문에 보면 1조 3천억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1조 조 단위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3일에서 5천억에 대해서 투자한 5천억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실사를 해 보니까요. 실상 4,300억이 어디로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전혀 못 찾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운용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그 금액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3,515억 정도밖에 투자처를 확인을 못한다. 그 중에는 수표가 876억의 수표로 나간 금액만 해도 876억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투자처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 투자처가 아니고 이상하게 건설회사와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 6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요. 이 돈이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쪽에서 다시 사모사채를 자기들 이쪽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사채를 구입해 준다 이겁니다. 사모사채를 구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돈이 이쪽으로 간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가 이제 주식회사 트러스트올이라고 있는가 봐요. 트러스트올. 이게 SBS 이제 뭐 그때 보도 기사를 보면 이쪽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이쪽으로 트러스트올에다가 거의 돈이 이렇게 집중이 됐다라고 합니다. 집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돈이 부실처로 전부 다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부실한 곳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왜? 횡령이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횡령. 그러니까 이 돈들이 다
다 어디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운영사의 대표는 지금 2심까지 갔는데 이게 40년 징역 선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애기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웃긴 게 공기업들이 뭐 농어촌공사, 한국전파통신진흥위원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 사람들 이쪽에다 투자를 전부 다 옵티머스에다 투자를 하게끔 했는지 거기가 어떤 인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청와대, 옵티머스 정관계 노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기사가 쫄쫄쫄쫄 뜹니다. 여기서 이라는 사람하고 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서로가 부부인데요. 이쪽에 이제 혐의를 많이 받아요. 혐의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옵티머스의 9.8% 주주고 또 옵티머스에서 이렇게 투자했던 셀티움인가요? 이렇게 셀티리움 그쪽에 50% 주주를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람이 이게 청와대 민정으로 들어가요. 민정 행정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권을 이렇게 보면요, 매 정권마다 가만히 보면 이 민정실에 꼭 그 김현장 로펌의 사람들이 꼭 들어갑니다. 애기 민정에 부족하면은 국정원 기조실 있잖아요. 기조실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장악하면요, 그 두 개에서 모니터링 하면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왜 여기가 로펌의 출신들이 들어가야 되냐? 그것도 김현장 출신이 매 정권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민정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민정으로 들어갔고, 이 사람도 옵티머스에 관련된 사회 이사를 하고 있죠. 이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 위조 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게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분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청와대 이제 검찰 수사, 민정의 검찰 수사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옵티머스하고 연결되는 뭔가가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뭐 기소했다 뭐 이런 거는 없죠. 어떻게 수사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옵티머스의 고문들이 보면은 옛날에 금감원장 DJ 때 금감원장 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애기가 또 검찰총장 했던 사람하고 이때 옵티머스 그 자문 변호사 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김호수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관련된 사람이 그 승진도 잘하고 뭔가가 잘 되는 것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뭔가가 왜 전혀 생소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 들어갔을까 이런 의문을 받는다 이거예요. 검찰총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은행장 출신도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혐의를 받던 게 이 두 사람은 혐의를 받아가지고 수사가 됐는데 무혐의로 끝났어요. 무혐의로 끝나고 이 검찰총장 이 사람은 아예 입건할 정도 사건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무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 횡령이거든요. 자, 우리가 횡령을 하면 있잖아요. 횡령을 하면은 이게 법인에서 법인 돈이잖아요. 법인 돈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사회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을 하면은 누군가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간 거잖아요. 개한테 간 거는 없잖아요. 사람한테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 법인에 있어야 될 돈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소득 처분을 한다 해가지고 누군가에 간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갑인지 을인지 확인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소득세를 과세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제 대표이사에게 일단은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대표이사 상여소득을 일단은 과세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이제 다시 입금 산입해가지고 법인세를 다시 때려요.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옵티머스에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예요. 예? 여러 개, 뭐 10개가 넘는다. 그러면 10개의 법인에서 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생겨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있으면 법인이니까 A가 갑이면은 A가 이제 매입처가 있고 A가 이제 매출처가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페퍼다. 페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한 매출이라든지 매입은 전부 다 가공이다 이거예요. 가공 매입에 가공 매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죠? 조세범이에요. 조세범으로 처벌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30억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특가법을 해가지고 가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실형밖에 없어요. 집행유예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소되고 뭐 이런 사람들 숫자 뭐 42명을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세범으로 고발돼 가지고 조세범으로 처벌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세범으로도 이런 거를 못 잡아냈다 하면은 이거 세무조사에 질에 문제가 있죠. 아까 일반인들 그렇게 털듯이 탈탈 털면 왜 이런 것이 안 나오겠느냐. 이게 돈 빠져나간 것들이 왜 안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하다가 안 해버렸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무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세무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과세 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 법인의 제척기간은 5년이에요. 5년이다. 이거 일반적으로. 뭐, 그걸 확대해야 이제 10년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척기간 지나가지고 못 나가게 되면, 못 나가가지고 과세 못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지금 뭐, 이게 2010 몇 년입니까? 2017년 6월부터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때 세무조사가 있었느냐? 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이 내 아파트 하나 0.3 지분 하나 가지려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13억 내가 이렇게 취득을 했다. 이건 내 돈이다. 뭐 이렇게 말한 것 가지고 세무조사가 득학 나오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나오는데 옵티머스는 몇 개년 동안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사건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세무조사 나간 적이 있느냐? 첫째로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세 처분은 만 했느냐 아니면은 조세범으로 고발된 것이 있느냐? 저는 그거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거에 대해서 또 정보 공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 스스로 뭐를 이렇게 브리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5월 11일 날부터 출범하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장 임명하는 국세청장한테 이거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윤 당선인이 보고를 받으시고 이거를 꼭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옵티머스의 배우가 누구냐?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했을 때 20명의 명단이 나왔다 했어요. 그게 보니까 청와대 3명, 국회의원이 3명, 민주당 인사가 3명, 청와대 인사가 5명, 국회의원이 5명, 민주당 인사가 3명, 그 다음에 기재부, 국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고위 간부들하고 언론사 고위 간부 명단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확인해 봐야죠. 근데 검찰도 이 사람들을 확인해 봤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냥 무혐의 있고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로비 같은 건 없었다라는 식으로 종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권도 바뀌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력이 좀 평등하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평등하게 쓰지를 못하고 전부 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도와줄 것이 없습니까 하는 그런 부류 사람한테는 고개 숙여가면서 더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 대가가 이제 돈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